그곳에서 가보년의 함성을 되새기다. 정읍 배들평 만석보터 말목장터 황토연 전적지. 전라도 그 풍요의 땅. 전라우도는 동부 산간지대를 제외하고는 너른 평야를 자랑한다. 특히 원평천과 동진강 연안의 비옥한 농지에 형성된 배들평야와 고부천 주변의 드넓은 농토는 전라도에서 가장 기름진 땅으로 풍요와 생명을 상징한다. 본디 전라도 지역은 예부터 지방관들이 부임하고자 하는 선망의 땅이었다. 쇠미록의 저자 오희무는 임진왜란을 맞아 떠돌던 중 아들 윤겸이 지금의 북한 땅인 평강고을에 수령이 되자 전라도로 관직을 제수받지 못함을 탄식한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국가재정의 3분의 1은 전라도 땅에서 걷어들인 세금으로 충당될 만큼 수확량도 좋아 전라도가 흉년이면 온 나라가 걱정이었다. 분명 이곳은 위정자들이 탐낼 만한 매력적인 땅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해도 농민의 수고와 노력 없이는 무용지물이다. 서로 도와가며 애써 가꾼 수확물로 호화롭지는 않아도 예를 갖춰 부모님 상장례를 치를 수 있었고 넉넉하지 못해도 자식들 굶기지는 않았다. 담세의 부담은 있었지만 정든 고향 땅을 떠날 처지도 아니었다. 배들평, 너른 평이야 그들의 땀과 한숨, 눈물. 만석보터. 19세기 세도 정치기, 지방의 수령과 아전의 침탈은 극에 달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나라에서 정한 세금 외에 온갖 잡세를 부과하며 주도 면밀하게 수탈과 탐악을 자행했다. 자그마한 땅떼기를 일구거나 남의 땅을 빌려 한 해 농사를 지으면 그동안 쓴 경비와 온갖 세를 제하기에 바빴다. 굽는 날이 허다해 다음 해의 종자도 손댈 판이었다. 배들평의 농민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니 풍요를 맛본 이 땅의 농민은 상대적 박탈감이 더했으리라. 태인을 빠져나와 평야지대를 공유하던 동진강은 이평면과 신태인읍의 경계 지점에서 북진해온 정읍천을 받아들여 유량이 불어나고 하천폭도 넓어진다. 때문에 배들평까지 배가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한다. 배들평은 배가 드나드는 것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일제강점기 한문으로 지명을 바꾸는 정책에 따라 배리자를 써가지고 이평으로 바뀌어 지금의 이평면이 되었다. 이처럼 풍부한 물자원을 가진 배들평 농민은 힘을 모아 정읍천 아래에 보를 막아 물을 댔다. 가뭄에도 끄덕없었고 곡식 만석은 거뜬히 생산할 수 있어 만석보라 불렸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군수 조병갑은 이 땅의 농민들에게 착취할 궁리에만 골몰했다. 정읍천과 태인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새로운 보를 쌓고 보를 쌓은 첫 해에는 세금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좋은 논에는 2말, 나쁜 논에는 1말의 물세를 강제로 징수하며 농민의 등골을 후볐다. 보를 쌓고자 수백 년 된 나무를 베어버리고 쌓은 새 보는 쓸데없이 높아 홍수가 나면 오히려 냇물이 범람하여 상류의 논이 피해를 입었다. 고부 농민들은 수차례 진정서를 내고 호소하였으나 돌아오는 것은 부당한 채찍과 억울한 옥살이였다. 민심은 갈수록 흉흉해졌고 이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대를 이어 살아온 농민들은 참다 들불처럼 일어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자애와 평등을 외치다 말목장터. 피해를 입은 농민은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다. 조병갑이 부임한 후 2번의 추수기를 넘긴 겨울 전봉준을 위시한 20여 명의 마을 사람은 송도의 집에 모여 뜻을 다졌다. 해를 넘기고도 진전사항이 없자 이들은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사람을 모으는 데는 장터가 제일이었다. 이들은 말목 장날 감나무 아래 모이기로 약속하고 때를 기다렸다. 옛 말목장은 부안과 태인 그리고 정읍으로 가는 길이 만나는 삼거리에 형성된 시장으로 배들평야의 농산물과 부안 줄포의 수산물이 거래되는 큰 장이었다. 사람의 왕래가 잦아 장날이면 사람 사는 이야기, 시국에 관한 정보 등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담론의 장소이기도 했다. 현재 행정구역상 정읍시 이평면 두지리에 속한 말목장의 유래는 도량형 그릇인 말을 닮은 자그마한 못이 현재 농협 근처 뒤편에 있어 이 못에서 유래했다고 하나 공교롭게는 이평면에는 마항리와 두지리가 있어 다소 혼란스럽다. 가보년 정월 열흘 예동마을을 출발한 농민들은 마항리를 거쳐 두지리로 왔고 장터 감나무 아래 속속들이 모여들었다. 이미 통문을 돌려 어느 정도 의견을 모으고 수없이 불어난 농민들 앞에서 지도부는 힘을 얻었다. 이때 전봉주는 군중에게 조목조목 패정을 지적하며 사자후를 토해냈다. 울분에 찬 마을 사람들의 연설도 이어졌다. 이후 고부관하로 몰려가 아전들을 징치하고 곡식을 풀어 가난한 농민과 나누었다. 무기고를 털어 무장한 뒤에는 강제노역으로 쌓은 탐욕의 만석보도 허물었다. 당시에 묵묵히 현장을 지키던 자애라는 꽃말의 감나무는 태풍에 쓰러져 현재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오브제가 되었다.
관군과 맞서 승리를 거머쥐다. 황토현 전적지. 고부관화 점령 후 새로 부임한 군수의 회유에 농민은 흩어져 각자의 생업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고부의 봄은 멀기만 했다. 진상조사와 민심을 무마시키기 위해 내려온 안핵사 이용태는 죄 없는 사람을 잡아 폭행하고 부호에게 죄목을 씌워 재물을 빼앗았다. 그나물에 그 밥이라 했던가.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다들 왜 이 모양인가? 전봉주는 동학의 대접주인 고창 무장의 손화중, 김제의 김덕명, 태인의 김계남과 힘을 모았다. 그들은 무장 구수마을에 모여 죽창을 다듬고 재물을 모아 군량을 확충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임을 천명하며 보국 안민을 위해 본격적으로 항쟁할 것임을 포고한다. 이는 고부라는 지역 봉기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봉기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수천의 무리를 이끌고 전략적 요충지였던 고부 백산성에 모여 조직을 재정비한 후 태인, 금구, 원평을 거쳐 전주성을 향해 돌진했다. 이에 맞선 전라감사 김문현은 중앙정부와 신속한 연락을 취하여 군사를 길목마다 배치하고 농민군을 맹추격하였다. 고부 도교산에 진을 친 농민군을 따라온 광군은 황토현 아래에 자리를 잡고 전투태세에 돌입했다. 안개 자욱한 4월 6일 밤 관군의 기습 공격으로 포문이 열렸다. 농민군은 이에 대응하지 않고 숨죽였다. 이는 적을 유인하기 위한 함정이었기 때문이다. 관군이 접근하자 농민군은 퇴로를 막고 전면과 좌우 측면을 둘러싸 그들을 포위하고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다. 새벽까지 이어진 불꽃 튀기는 전투는 관군의 사상자가 속출하며 대승을 거두었다. 기후와 지형을 이용한 전략으로 관군을 격퇴한 농민군의 사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 충천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가보년 겨울 공주 우금치 전투의 패배로 농민군들의 꿈은 쓰러졌지만 황토현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탑과 기념관을 세워져 그날의 승리와 농민군의 자취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다. 130여 년 전 사람답게 사는 차별 없는 새 세상을 이루려 했던 민초의 우레와 같은 함성은 북디 붉은 이곳 황토 땅에 아직도 메아리치고 있다.